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한 이후 조선의 왕들은 국가를 안정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시행합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우리는 이성계와 신진사대부가 힘을 합쳐 조선을 세우는 장면까지 확인했습니다. 이방원이 조선 건국을 반대하는 사대부들의 대표 정몽주를 살해하면서 조선 건국은 순식간에 이뤄지게 되죠. 시간이 지나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뒤를 이어 조선의 국왕으로 즉위할 세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이방원은 자신이 비록 5째 아들이지만 당연히 자신이 세자가 될 거라고 예상했죠. 그러나 이성계는 이방원이 아닌 막내인 8번째 아들 이방석을 세자로 임명합니다. 심지어 이방석은 이방원의 친동생이 아니라 계모의 아들이었죠. 그러니 이방원이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성계가 세자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이성계의 아주 친한 친구였던 정도전이 적극적으로 이방석을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정도전과 이방원은 생각이 전혀 달랐거든요. 정도전은 조선이라는 나라를 신하들이 이끌어가는 방식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방원은 왕이 중심이 되어 나라를 이끌어가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정도전은 이방원이 많은 공을 세운 것을 알고 있었지만 세자 임명에 있어서는 이방석을 지지합니다. 이방원은 당연히 정도전과 이방석에 대해 아주 큰 불만을 가지게 되었죠. 이방원의 불만이 폭발한 사건이 바로 제1차 왕자의 난입니다. 이방원은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난을 일으켜서 정도전을 죽이고 심지어는 자신의 동생인 이방석까지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든 권력을 다 차지하죠. 태조 이성계는 자신의 친구 정도전과 매우 아끼던 막내 아들 이방석이 이방원에게 살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죠. 그래서 그냥 둘째 아들 이방과에게 왕위를 넘기고 자신의 고향인 함흥 지역으로 떠나버립니다. 이후 이방과가 정종으로 즉위하자 이방원은 당연히 자신이 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납니다. 바로 자신의 친형인 이방간이 왕위를 노렸던 거죠. 그래서 이방원은 2차 왕자의 난을 일으켜서 이방간을 물리치고 정종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게 됩니다. 결국 조선의 세 번째 왕 태종으로 즉위하게 된 거죠. 태종 이방원은 왕위에 오르기 위해 조선 건국에 큰 공을 세운 신하들도 엄청 죽이고 심지어 자신의 형제들까지도 죽였어요. 그러니 신하들이 이방원을 엄청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죠. 이방원은 기세를 몰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합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전부 빼앗아서 국가의 군대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렇게 왕이나 국가가 아닌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들을 사적인 병사라고 해서 사병이라고 했는데 이 사병을 없애버리면서 신하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게 만든 거죠. 본인이 왕자 시절에 자신의 사병을 이끌고 왕자의 난을 일으켰으니 사병이 왕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주 잘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외척 세력들을 제거합니다. 이방원 본인의 아내 원경 왕후의 4형제를 모두 죽여버리죠. 자신이 죽고 나서 세자가 왕이 되었을 때 권력을 맘대로 휘두를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미리 제거해버린 겁니다. 심지어 이방원은 자신이 살아있을 때 세종에게 왕위를 물려주는데 이때 세종의 장인인 시몬도 죽여버리죠. 세종이 안정적으로 정치를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세종의 외척 세력을 제거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일단 이방원은 나중에라도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외척 세력을 제거하면서 왕권을 더욱 강화시킵니다. 세 번째로는 중앙에 의정부를 설치하고 육조 중심으로 정치제도를 마련한 것입니다. 의정부는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등 재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관청이었고 육조는
국왕이 명령을 내리면 각 분야별로 나누어서 시행하는 관청이었어요. 이방원은 명령을 내릴 때 의정부에서 재상들이 검토하는 과정을 없애버리고 바로 육조에다가 명령을 내리고, 또 육조에서 왕에게 여러 일들을 보고할 때도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보고하게 하면서 왕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의정부가 아닌 국왕과 육조가 중심이 된 것이죠. 네 번째로는 호패법을 실시합니다. 호패법은 지금으로 따지면 주민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름, 출생연도, 주소 등 개인정보가 들어있죠. 조선시대 호패도 마찬가지였어요. 호패는 16세 이상의 모든 남성에게 발급되었는데, 사진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호패에는 이름, 출생연도, 그리고 과거 급제연도와 어떤 과거 시험에서 합격했는지 과거 종류까지 새겨져 있었어요. 이 호패를 통해서 국가는 전국의 인구를 파악할 수 있었고 사람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으니 세금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게 되었죠. 자연스럽게 세금은 증가하고, 그러면 국가는 돈이 많아지고, 그러면 결국 왕이 쓸 수 있는 돈도 많아지니까 왕권도 이전보다는 강해지겠죠. 이렇게 왕권을 아주 강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 태종 이방원은 자신의 셋째 아들 이도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자신이 살아있는데도 말이죠. 이도는 세종이 되고 이방원은 상왕이 되어 군사권을 여전히 가지고 세종이 마음껏 정치를 할 수 있게 뒤에서 도와줍니다. 세종은 아버지 태종이 만들어 놓은 안정된 왕권을 바탕으로 자신이 원하는 유교 정치를 실현할 수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먼저 집현전을 설치합니다. 집현전은 학자들을 모아놓고 유교를 연구할 수 있게 만든 연구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교를 연구한 학자들과 함께 토론하고 공부하는 경연을 활발하게 운영합니다. 세종 스스로도 유교에 대한 공부를 엄청나게 한 거죠. 그리고 국가에서 열리는 행사, 지금으로 따지면 3.1절 기념식이나 광복절 기념식과 같은 그런 행사들을 주최할 때 필요한 예법을 유교식으로 정리해서 책으로 발간합니다. 이 책의 명칭이 국조올해의입니다. 그리고 일반 백성들도 부모님에 대한 효도, 임금에 대한 충성 등과 같은 유교 윤리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한글과 그림을 이용해서 삼강 행실도라는 책을 편찬합니다. 세종은 정말 유교 윤리를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나 세종의 아들 수양대군은 유교 윤리보다 자신의 야망과 욕심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죠. 세종이 죽고 나서 맏아들인 문종이 즉위합니다. 문종은 효심도 깊고 학문도 좋아하고 똑똑하고, 그리고 마음도 넓어서 어렸을 때부터 세종뿐만 아니라 많은 신하들이 문종이 왕의 자질을 타고났다고 생각했어요. 세종은 문종에게 왕위를 넘기기 전에 이미 나랏일을 문종에게 다 맡기기까지 했고요. 그만큼 능력이 뛰어난 문종이었지만 몸이 너무 약했어요. 그래서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죠. 그 뒤를 이어 문종의 아들 단종이 12살의 나이로 왕위에 오릅니다. 문종은 단종의 나이가 어린 게 걱정되어서 자신이 믿고 있던 김종서, 황보인 등의 신하들에게 단종을 잘 보호해달라고 부탁하고 사망합니다. 그래서 김종서, 황보인은 단종을 바로 옆에서 보필하면서 나라를 운영해 나갑니다. 세종의 또 다른 아들이자 단종의 삼촌인 수양대군은 김종서와 황보인의 권력이 강해지는 것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왕이 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결국 수양대군은 정변을 일으켰고 김종서와 황보인이 단종을 몰아내고 다른 왕족을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는 누명을 씌워 제거해버립니다. 이 사건을 1453년
계유년에 일어난 정치적 난리라고 해서 계유정난이라고 합니다. 이후 단종을 상왕으로 만들고 자신 스스로 왕으로 즉위해 세조가 되고 조선을 실질적으로 지배합니다. 이때 단종을 따르던 신하들이 은밀하게 세조를 끌어내리고 단종을 다시 왕으로 만들기 위한 모의를 하게 돼요. 그러나 이게 금방 발각되고 이 신하들은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지만 그중 6명의 신하가 유명해 이들이 사육신으로 불리게 됩니다. 세조는 사육신을 비롯한 여러 신하들을 죽이고 나서 단종을 강원도 영월로 유배 보내고 끝내는 사약을 내려 살해합니다. 이렇게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조카를 살해하는 악행을 저질렀지만 조선을 이끄는 왕으로서의 업적은 나름 대단했어요. 나라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규칙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법으로 만들어지고 모든 법은 헌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모든 나라에 각자의 헌법이 있죠. 세조는 나라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헌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의 헌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경국대전을 만들기 시작하죠. 경국대전은 국가와 관련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법전이었기 때문에 세조 때 다 완성하지 못하고 그 이후 성종 시기에 이르러 완성됩니다. 그리고 세조는 외적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 군사제도를 정비해서 중앙군을 강화시킵니다. 중앙군을 5위라는 5개의 부대로 편성한 것이죠. 또한 고려 말부터 시행되었던 과전법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직전법을 시행합니다. 과전법은 현재 관직에 있는 관료들 뿐만 아니라 이미 은퇴한 관료들에게도 토지를 나누어 주어 국가가 가지고 있는 토지가 부족해지게 되는 그러한 부작용을 낳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로 관직에 진출한 관료들에게 토지를 나누어 줄 수도 없었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은퇴한 관료들이 가지고 있던 토지를 전부 다 몰수하고 현재 관직에 있는 관료들에게만 토지를 나누어 주는 직전법을 실시하게 된 거죠. 이렇게 직전법을 시행하면서 국가의 재정 상황도 그 전보다는 조금 나아지게 됩니다. 이후 예정을 거쳐 세조의 손자 성종이 즉위합니다. 성종은 위에서 언급했듯이 조선의 헌법인 경국대전을 완성하여 반포합니다. 경국대전이 완성되면서 이제 조선은 유교를 중심으로 하는 국가 시스템을 완성하게 되죠. 한편 세조가 왕위에 오를 수 있게 도와준 공신들이 여전히 성종 때까지 막강한 권력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성종은 이들을 견제하기 위해 새로운 세력인 살인파를 등용하죠. 살인파가 중앙에 진출하면서 조선의 정치는 아주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종에서 성종에 이르기까지 조선이라는 나라가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왕권을 강화하고 유교를 발전시키고 그리고 정변이 일어나 왕위를 찬탈하는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경국대전이라는 법이 편찬되면서 조선의 통치체제는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경국대전에 나와 있는 조선의 통치제도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